잠이 너무 안 와서요. 무기력하고 공허해요.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생활 패턴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우울증 때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이 증상 중에 하나라도 매일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100번, 1000번 강조드리는 활동이 있어요. 정말 많은 심리학자들이 강조한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불안을 낮추고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는 거죠. 소장님, 우울증으로 상담받으신 분들이 많나요? 네, 그럼요. 우울증 내담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비교적 가벼운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부터 아주 깊은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까지 다양하세요. 그런데 의외로요, 상담실을 처음 찾으실 때는 우울해서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잠이 너무 안 와서요. 제가 너무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서 분노조절 장애인가요? 무기력하고 공허해요.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산만하고 정신이 없어요. 저 혹시 ADHD인가 해서요. 라는 주호소들을 많이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찰을 해보면 그 많은 증상이나 어려움 아래에 우울이 깔려있는 걸 알게 돼요. 저도 몇 년 전에 우울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어요. 막상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기분이 극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가 또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매사에 하는 생각이 이걸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와 같이 무쓸모,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감정이 무뎌졌어요. 감정이 잘 안 느껴지는 거죠. 우울증에도 다양한 증세와 느낌들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의외로 우울한 기분보다는 극심한 피로감, 공허함, 또 멍함, 무미건조함, 그리고 무겁게 가라앉고 끈적한 느낌이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노력한 덕분에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느낌과 몸의 상태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강한 느낌에 힘들었죠. 그럼 우울감과 우울증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울감과 우울증은 명확히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울감과 우울증의 가장 큰 차이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 기간이에요. 우울감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 상태인데 실망감, 스트레스, 슬픈 일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가라앉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이별을 했을 때, 일이 힘들 때 느끼는 우울한 기분이 해당돼요. 우울감은 단기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와 달리 우울증은 질환이에요. 의사의 공식적인 진단이 필요한 병이고 일반적인 우울감과는 다르게 2주 이상 깊은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줘요. 예를 들어 출근이나 등교가 너무 어렵거나 대인관계가 힘들어지고 삶의 즐거움과 흥미를 상실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우울증은 단순히 너무 슬프고 우울한 느낌만이 아니라 삶이 무미건조하고 공허하고 기대되는 것이 없는 상태로 나타나요. 수면하고 식욕의 변화가 크고요. 심한 경우에 자살 충동도 느끼죠.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패턴이 우울증을 의심하게 만드나요? 우울증이 생기면 하루에 모든 그 리듬이 깨지기 시작해요. 아침을 힘겹게 시작하고 낮에는 감정이 흔들리거나 무기력해지고 저녁에는 극심한 피로와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우울증 내담자분들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표현과 제가 관찰한 증상들을 활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모든 증상이 모든 내담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세요. 이 패턴을 아침, 낮과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아침을 너무 힘겹게 맞이해요. 우울증일 경우에 수면에 큰 문제가 생겨요.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못 자는 식으로요. 저희 상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불면증인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특정 시간에 자꾸 깨는데 다시 잠에 안 들어요 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반면에 또 다른 내담자들은 신생아처럼 자요. 계속 졸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과수면에 해당이 돼요. 이분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자거나 수면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개운하지 않고 피로감을 느끼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수면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하루의 시작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낮과 오후 시간을 말씀드리면요. 그 시간에는 우리가 대부분 활동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때 감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거나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활동에 지장이 생겨요. 하루 종일 멍하고 감정이 잘 안 느껴지고 다 무덤덤한 상태, 즉 감정의 둔화를 경험하거나 작은 일에도 짜증이 확 올라오고 눈물이 나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식으로 감정이 과도하게 느껴지는 거죠.
또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에 계획한 일을 실행할 힘이 없고요. 심지어 씻고 나갈 준비를 하는 게 너무 버거워요. 마음은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친구와의 만남을 미루거나 그냥 연락을 안 받아버리기도 해요. 영양하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 되고요.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가 부족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게으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또 산만함, 집중력 저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담실에 오셔서 본인이 ADHD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우울증은 인지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굉장히 실수가 잦아지고 자주 깜빡깜빡하거나 주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렇다 보니까 업무 성과나 학업에 영향을 받고 이때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끼시면서 힘들어하세요. 다음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이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져요. 극심한 피로와 다양한 신체 증상을 느껴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건 당연하고 속도 안 좋고 두통, 근육통, 가슴이 답답한 증상 다양하게 신체가 불편해요. 이런 것처럼 우울증이 단순히 정신적 증상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기분 저하, 무기력과 함께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세요. 이러한 신체 증상들은 의학적인 검사에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청 답답해 하시는데 이건 우울증으로 인한 신체화 증상일 가능성이 커요. 정신적인 우울함이 신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신체화 증상으로 만성 피로, 두통, 근육통, 소화장애, 가슴 답답함, 감각 이상 등 굉장히 다양해요. 이러한 신체 증상들은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그리고 감정 표현의 어려움과 연관이 커요. 이렇게 우울증이 하루 동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해 봤는데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구분 지어 놓은 거예요. 사람마다 이 모든 게 전반에 걸쳐서 다 중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생활 패턴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우울증 때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전문가들이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DSM-5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온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증상들이 거의 매일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타난다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증상과 부가적인 증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주요 증상으로 기분이 계속 가라앉고 슬프거나 공허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엔 즐거웠던 일도 흥미가 사라져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 이상이 꼭 포함되어야 해요. 다음에 부가적인 증상으로 피곤하고 무기력함, 불면증 또는 과다수면, 그리고 식욕의 변화. 이때는 살이 갑자기 많이 빠지거나 갑자기 많이 먹어요.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사소한 일에도 결정을 못 내리고. 심한 죄책감 또는 자기 비하도 있고요.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4개 이상이 동반되면 우울증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이 증상 중에 하나라도 매일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우울증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간관계나 사회적 요소가 우울증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나요? 인간관계나 사회적 요소들이 우울증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 아주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울증이라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씨앗과 환경이 필요하죠. 여기에서 씨앗은 유전적,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약한 부분, 그리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해당이 돼요. 환경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씨앗이 모두 다 나무로 자라나지는 않잖아요. 적절한 환경이 조성돼야 싹이 나고 쑥쑥 커지겠죠. 이것처럼 우울증도 내가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부분이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의 자극을 받아서 반응을 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는 이 우울증의 씨앗을 키울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는 환경의 큰 부분에 해당이 돼요. 요즘 현대사회는 이 우울 씨앗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죠. 요즘 사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끝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하고 재테크 공부도 해야 하고 주변을 보면 다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도태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비판, 무시, 비교, 갈등이 많은 사회이다 보니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에는 좀 너무 불리한 사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특히 SNS를 통해서 타인의 삶을 보면서 나는 충분하지 않다 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요. 학교, 직장, 가정에서도 끝없는 성과 평가와 기대가 이어지면서 자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무능력하다고 느끼기도 하죠. 가까운 인간관계, 예를 들면 가족, 친구, 연인에게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거절감, 수치감의 경험이 반복되면 이 우울 씨앗이 싹을 틔우는 거죠. 그렇다면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실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울할 때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워서 우울증을 해결해야겠다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나의 우울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끔 시도해 볼 수 있는 1단계도 아닌 난이도 0단계의 방법들을 4가지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내 취향에 대한 관심 찾기인데요. 우울할 때는 예전에 즐겁게 했던 일들도 다 의미 없게 느껴지죠. 나의 취향과 관심을 되찾는 것이 작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들어보거나 좋아했던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다시 보는 것처럼 내 기분이 나아지게 했던 것들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분이 나아져야 한다는 기대나 목표를 갖지 말고 그저 작은 관심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당장에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더라도 예전에 좋아했던 걸 다시 찾는 과정 자체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10분 미만 활동인데요. 운동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우울할 때는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이런 경우엔 운동을 한다기보다 몸을 움직이는 활동 정도로 목표를 잡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집 안에서 5분만 움직여 보거나 현관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셔보는 식으로요. 저는 우울증이 심한 내담자분들의 경우에 매일 커피 한 잔을 사러 집 앞 카페에 다녀오시는 미션을 드리기도 하고요. 집 앞 벤치에서 잠깐 앉았다가만 오라고 할 때도 있어요. 많이 힘드실 때는 이것도 다 너무 어려운 미션이에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운동을 해야 해 라는 압박을 버리고 그냥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만약에 10분이 힘들면 5분이라도 좋아요. 세 번째는 수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예요. 우울증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질 좋은 수면을 충분히 확보하는 거거든요. 수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수면이 부족해지면 신체적으로 피로감이 커지고 감정 조정 능력도 약해져요. 갑자기 수면 습관을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무리가 되기 때문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어 평소보다 30분 일찍 침대에 눕거나 낮잠이 많다면 5분에서 10분만 줄여보는 식으로요. 또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덜 보거나 다른 장소에 두는 식으로 수면의 질을 아주 약간씩 높여보세요. 무엇보다도 꼭 자야 해 라는 의무감을 버리고 일단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100번, 1000번 강조드리는 활동이 있어요. 바로 4번째인 감정 한 줄인데요. 나의 감정을 글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글로 표현해보는 건 정말 중요해요. 많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서 감정 인식 능력이 높아지고 이걸 통해서 우울함을 유발하는 다양한 정서를 조절할 수 있어요. 불안을 낮추고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는 거죠. 이런 내용은 정말 많은 심리학자들이 강조한 내용이에요. 하루에 감정에 대해서 써보는 건데 꼭 일기처럼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오늘의 기분이 어땠는지를 한 문장만 적어보거나 감정 단어로만 적어보는 거예요. 뭐 낙서하듯이 끄적여도 충분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분명히 도움이 돼요. 우울증 치료에는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두 치료 방법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우가 더 효과적인가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정신과 치료는 마치 지금 당장 불을 끄는 소화기 역할을 해요. 급하게 타오르는 우울감, 불안, 무기력을 완화해주는 거죠. 반면에 심리상담은 불이 왜 났는지를 조사하는 과정과 같아요. 우울감을 유발한 근본적인 감정 패턴과 생각을 탐색하는 거죠. 즉, 정신과 의사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요. 심리상담사는 감정과 무의식을 탐색해서 우울증을 유발한 근본적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사고 패턴과 대처 방식을 알게 하는 거죠. 물론 정신과 의사분들 중에도 심층적인 심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신과 의사의 핵심 역할인 진단과 약물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울함으로 상담실을 찾는 분들 중에는 의지로 버텨야 돼, 약물 치료 없이 극복해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우울증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다면 병원 치료를 꼭 병행하셔야 해요. 이 외에 우울증 개선을 위해 심리상담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울증은 마치 긴 항해 중에 배의 조타를 놓친 상태와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상태가 돼요.
주체성도 잃고 통제도 되지 않는 모습이죠. 우울증을 겪을 때는 내 삶의 작은 주체성을 찾는 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것의 가장 기본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고 알아차려서 나의 상태를 항상 자각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주체적이고 건강한 통제력을 가진 삶이에요. 물론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에게 주체성과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이 말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체성을 회복하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0단계 실천법, 좋아했던 것들 다시 떠올려보고 10분만 몸을 움직여보고 수면 패턴을 조금씩 조절하고 감정을 한 줄이라도 적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 작지만 새로운 감정을 찾아 조금씩 삶의 통제력을 되찾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전보다 나아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하지 않아도 돼요.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내 삶을 주체적으로 돌보는 것이란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심리상담사 짠도커였습니다.